많은 분들이 지금 지금 혼란에 계신 분들이 많죠. 정부에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데, PPP론 같은 경우도 1차 때 못 받으신 분이 너무 많았고, 1차 때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은행들이 주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으신 분도 많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그런 은행들을 상대로 4대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PPP론 같은 경우도 2차까지도 지금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 실제 이제 받으신 분들은 한 9%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신청하셨던 분들의.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경기 부양책 쪽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 가장 또 큰 혼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실업급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주정부에서 그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이 시스템의 준비가 늦어지고, 특히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지금 캘리포니아나 다른 주에 비해서 지금 이 준비가 훨씬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많으시고,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많으신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봐 해서 좀 이렇게 제가 좀 몇 가지 이제 의문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CARES Act, 그러니까 이제 이런 COVID-19 아웃브레이크 때문에 경기가 심하게 침체가 됐고, 이거를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그 CARES Act라는 그런 법안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 법안 안에 이제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이 실업급여에 대한 거. 이제 원래는 실업급여는 이제 주정부 소관인데, 그 연방정부에서 이게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보조를 해주는 개념이고, 이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주정부들이 그 연방정부의 그 법안을 시행하기로 이제 이 어답트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PUC, PUC, PUA 이런 법안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딱 세 가지에 관한 겁니다. 이 새로운 이 실업급여의 기간은 언제인지, 기간에 대한 거, 그게 바로 이제 PUC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받을 건지, 그거는 이제 PUC입니다. 여기서 C는 이제 compensation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PUC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는 누군가, 그래서 거기서 PUA. 그래서 이 끝에 A는 이제 assistance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법안들을 이 세 가지 이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기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그 실업을 당했을 때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6주거든요. 26주면 약 6개월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이 PUEC에 의해서 26주에서 추가로 13주를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실행되기 시작한 게, 유효하기 시작한 게 3월 29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26주, 6개월에 그 다음에 13주, 약 3개월을 더하게 되면 이제 9개월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4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UC에 대한 거, PUC는 이제 결국은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데, 다 아시겠지만 600불에 대한 거, 이 600불에 대한 거는 이제 주정부에서 이 계산을 해서 얼마를 받을 건지 실업급여를 계산한 시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600불을 추가로 주는 거죠, 연방정부에서.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주정부의 원래 일리노이 주정부의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했더니 내가 100불을 받을 수 있다, 주당 200불을 받을 수 있다. 단 1불만 받을 수 있어도 무조건 600불을 추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금액에 대한 이 법안인데, 일단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일리노이 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일리노이 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실업을 당했다, 오늘 레이오프가 됐다. 그러면은 제가 속한 쿼터가 지금 2분기죠. 그러면 2분기 거는 보지 않고 이 전분기, 그럼 1분기 거를 보죠.
그리고 이 전분기에부터 해가지고 이 5분기를 봐요. 5분기를 보는데 그 중에서 이 바로 전분기는 빼고 그 전에 4분기를 보는 거죠. 1, 2, 3. 그러면은 결국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에 그 해고가 됐으니까 이제 1분기 거는 빼고 이 전년 4분기 거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2019년 1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업급여를 이 코로나, 이 코비드 19 아웃브레이크 때문에 지금 그 실업을 당하신 분들 그 대부분은 지금 이 베이스 피리어드가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럼 결국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거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내 급여가 가장 높았던 2분기가 베이스 샐러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년에 2만 불을 번다. 그럼 내가 2만 불을 벌게 되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에 내 연봉이 2만 불이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았던 분기가 3분기, 4분기인데 3분기, 4분기 급여를 합산해 봤더니 10,000불이다. 그러면은 그 10,000불을 26주로 나눕니다. 그러면 10,000불을 26주로 나누게 되면은 일주일에 얼마씩 받고 있는지 평균 average 이 페이 금액이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47%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기존에 받던 그 주 평균 급여의 47%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약 한 180불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2만 불이라 그러면은 가장 높았던 분기, 2분기를 계산하게 되면 10,000불이 되고 그거를 26주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47% 곱하게 되면 180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0불이 됩니다. 이 180불에다가 연방정부에서 보조하는 그 PUC 법안에 의해서 보조하는 600불을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600불을 추가하게 되면 780불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PD님 같은 경우 1년 연봉이 100만 불이다. 그럼 그것도 이제 동일하게 계산을 하죠. 맞습니다. PD님께서 좋으셔가지고 지금 썸사 하셨는데 뭐 100만 불을 받으셨다. 뭐 조만간 이제 아마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100만 불을 받으셨으면은 그거를 이제 가장 높았던 분기가 내가 뭐 50만 불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26주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다가 47%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해 봤더니 내가 두 분기에 25,000불을 받았다. 그러면 25,000불을 받았을 경우 이거를 이제 26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 평균 급여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47%를 곱합니다. 그럼 47%를 곱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903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주정부에서 903불을 주겠죠. 그런데 903불까지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맥시멈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맥시멈 베네핏이 484불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484불 이하로 나오면 그 금액을 주고 484불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484불까지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100만 불의 연봉을 받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주 실업수당은 이제 1,084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맥시멈 그 베네핏 한계가 있다는 것, 무조건 이렇게 다 계산은 라운드를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1년치 거를 보고 그 중에서 가장 높았던 2분기 금액을 26주로 나눠서 그렇게 나누게 되면은 일주 평균 급여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47%까지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주마다 틀려요. 어떤 주는 60% 주는 데도 있고 뭐 70% 주는 데도 있고 하지만은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현재 47%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추가로 뭐 배우자가 있거나 그다음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선택을 해가지고 추가로 금액을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그 계산식 같은 경우는 이 일리노이 같은 경우 좋은 게 뭐냐면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테이블이 딱 나와 있어요. 그 테이블에 내가 주 평균 급여가 이 금액일 때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자녀를 애드했을 경우 아니면은 배우자를 애드했을 경우 이 추가되는 금액까지 다 계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법안은 PUA라 그래서 이제 여기 끝에 A가 어시스턴스죠.
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할게요. 뭐 실제로는 범위가 너무너무 광범위해서 원래는 이 실업급여라는 게 보험 같은 겁니다. 이게 자동차 보험 내놓고 미리 납부해놓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 보험회사에서 그 베네핏을 받는 것처럼 실업급여도 마찬가지로 그 고용주가 직원들을 위해서 분기마다 그 주정부에다 보험을 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언임포먼트 텍스라기도 하는데 일종의 프리미엄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직원이 회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레이오프를 했을 때 이제 그 직원이 다음 잡을 찾을 때까지 26주 동안 주정부에서 베네핏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정부가 일종의 이제 보험회사인 거죠. 반드시 그 베네핏을 받으려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안 돼요. 제가 뭐 일을 하기 싫어서 제가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잡을 찾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회사에서 이게 파이어를 했을 경우, 해고를 했을 경우, 아니면 회사에서 뭐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 뭐 해고를 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회사가 사정이 있어서 회사가 뭐 매출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뭐 비즈니스 라인을 바꿨다든지 이런 연유에서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레이오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회사가 레이오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원칙인데 이 이제 PUA 법안에 의해서는 PUA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범위가 매우 굉장히 확대돼 가지고 뭐 이 코비드-19 아웃브레이크 때문에 직간접적 임팩을 받았던 모든 분들은 해당이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대학생 이제 졸업하시고 이제 직장을 구해서 시작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코비드-19 아웃브레이크 때문에 시작을 못 하신 분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미 베네핏을 이 코비드-19이 시작되기 전에 베네핏을 받고 계셨는데 이 수당을 받고 계셨는데 그게 지금 끝나가요. 근데 잡을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 잡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세요. 이런 분도 해당이 되시고, 아까 뭐 해당 기간 아까 이야기했듯이 올해 연말까지 해당이 되시고, 뭐 이 외에도 뭐 가족이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뭐 그만두신 분들, 교회, 교회 직원분들도 지금 교회가 지금 다들 그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하시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성직자분들도 지금 일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되시고, 그 다음에 직장이 폐업된 경우, 그 다음에 자녀나 거주자를 돌봐야 될, 애들이 학교를 안 가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옛날에 데이케어는 학교 보내놓고 두 부부가 일을 했는데 애가 학교를 안 가니까 누구 한 명은 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다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이제 경우는 있죠.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받으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합법적으로 일하시는 서류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약간 이제 제한이 됩니다. 내가 직장인이 아니고 내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프리랜서나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한인분들 같은 경우 이제 소규모 식당이나 세탁소나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기존에는 이런 분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 다 이제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이죠. 기존에 이렇게 해당이 되신 분들은 일리노이 IDS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이런 분들은 해당은 되는데 주정부에서 시스템이 지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직 신청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일리노이에서 IDS에서 딜로이트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근무했던 회사이기도 한데 이 미국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에 이제 IT 컨설팅 부서가 있어요. 거기랑 컨트랙을 해가지고 지금 딜로이트에서 IDS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IDS에서는 이렇게 본인들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이제 아웃소싱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딜로이트 컨설팅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궁극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 셀프 임플로이들, 자영업자분들이 신청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가이드라인이 나올 건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잠깐 IDS 웹사이트에 어떤 새로운
이 소식이 있는지 한번 봤거든요. 봤더니 5월 6일자로 한 가지 좀 체인지가 있어요. 어떤 체인지냐면 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나 셀프 임플로이나 그다음에 그 뭐 자영업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1099를 받으신 분들 있죠. 1099 폼을 받으신 분들. 그 회사가 회사에서 일을 했으면 직원일 경우에 정식 직원일 경우에는 W2를 이슈해주고 만약에 정식 직원이 아닐 경우에는 1099라는 폼을 그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경우는 이슈를 해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가 한 해 동안 2019년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회사가 얼마를 지급했는지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중에서 1099를 받으신 분들은 5월 6일부터 바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존의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원래는 되지 않았는데 지금 주정부 입장에서는 1099를 받았던 사람들은 PUA로 신청하지 말고 이제 PUA라는 거는 지금 이 새로운 법안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포로 사이트를 만들 거거든요. 그 포로 사이트가 아닌 지금 레귤러 그 UI, 그 실업보험 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지금 해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가 아마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1099를, 그러니까 이제 소득을 증명해야 되는데 1099를 받으신 분들은 소득 증명이 쉽지 않습니까? 1099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소득 증명이 이제 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1099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분은 다음 주까지 기다리고 있으셨던 분들은 기다리지 말고 그걸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레귤러 그 UI로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PUA 그 시스템이 나오면 그때 또 추가로 신청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주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레귤러로 신청을 하라고 했으니까 레귤러 UI로 지금 신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1099로 받지 않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세탁소, 뭐 소규모 식당, 미장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까지 기다렸다가 시스템이 나오면 이제 그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어차피 고용주가 분기마다 내 급여에 대한 정보를 다 보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UI에서 이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셀프 임플로이는 그런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증빙 서류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증빙서를 요구하고 있냐면 2019년도 세금 보고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영업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자영업으로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신 분들은 이 세금 보고할 때 스케줄 C라는 거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 스케줄 C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세탁소를 했다 그러면은 세탁소를 통해서 2019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 매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익스펜스, 뭐 렌트니, 유틸리티니, 뭐 공장비, 비리니 뭐 이런 비용들, 인건비니 이런 거를 제하고 나면 밑에 이제 순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재해주는 폼이 스케줄 C거든요. 그래서 스케줄 C를 제출하셔야 될 수 있어요. 증빙 서류로. 그러면 뭐 2019년 세금부 안 돼 어떻게 하느냐? 되도록이면은 빨리 하시고 만약에 이제 없을 경우에는 다른 증빙 서류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세금 보고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만약에 안 했으면 뭐 다른 증빙 서류, 뭐 뱅크 스테이트먼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회계사님들이 서티파이 해주는 뭐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뭐 재무제표를 제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 보고를 제출하는 거니까 세금 보고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자에 대한 거를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PD님 같은 경우 뭐 지금 뭐 365일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반만 일을 한다.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됩니다. 되는데 계산을 해가지고 이 계산을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주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베네핏보다 더 적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할 때 주 평균 급여의 47%를 주는 걸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주에 1,000불을 받는다. 내가 주에 1,000불을 받으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은 47% 고마면 470불이지 않습니까? 그럼 470불인데 자, 내가 주에 1,000불을 받다가 지금 300불만 받는다. 뭐 400불만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470불보다 지금 적게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70불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어. 그 차액분에 대해서. 근데 내가 주에서 원래 1,000불을 받다가
주에서 첨부를 받다가 일이 줄어가지고 500불만 받는다. 그러면 그 500불은 내가 주에서 받을 수 있는 그 계산을 했을 때 그 47%를 적용해서 계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470불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계산을 해보고 그럴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해당이 되는데 내가 그 47%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 금액이랑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을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이 월등하게 크다 그러면은 받을 수 없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PD님 같은 경우 100만 불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그 100만 불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484불이었죠. 그죠? 484불이었는데 내가 지금 원래 주에 뭐 한 뭐 10,000불씩 받았는데 내가 지금 1,000불을 받고 있다 주에. 그러면은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받을 수 있는 484불이랑 내가 현재 받고 있는 1,000불이랑 비교를 해서 이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 뭐 300불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300불과 484불을 비교했을 때 484불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 차액분 184불에 대해서는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직장들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임팩을 받다 보니까 그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들어서 급여가 적어졌을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시고 신청을 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PPP를 받고 이것도 또 신청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상충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PPP 론의 목적이 그 직원들의 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고 PPP 론을 받으면 8주 안에 그 직원들한테 급여를 줘서 소진을 해야지 나중에 탕감을 받을 수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 PPP 받은 걸 쓰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를 사시게 되면 결국은 PPP 받은 거를 탕감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PPP를 받으신 분들은 이게 상충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마시고 그거를 먼저 소진을 하시는 게 좋죠. 직원분들한테도 급여를 주시고 본인도 급여를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그 PPP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2차 때부터. 1차 때부터 원래 되기로 했었는데 많은 은행들의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2차 때부터는 이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그때 아마 4월 15일 날인가 나왔어요. SBA에서 그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 PPP 론을 신청하는지.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스케줄 C, 그 자영업자들의 그 순이익을 계산하는 그 스케줄 C의 순이익을 12로 나눠서 거기에 2.5로 곱한 금액을 PPP 론으로 그 SBA에서 자영업자분들한테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으신 자영업자분들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소진하시고 그 PUA의 법안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실업급여는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좋죠. 이제 PPP 론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을 받았으면 재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고용을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나 지금 실업급여 받고 있고 충분히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무섭고 그러니까 일 안 할 거야 당분간.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들이 많으시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오퍼하는 내용을 라이팅으로, 편지로 오퍼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들이 리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증빙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탕감 심사, 탕감 받는 PPP 론 금액을 계산을 할 때 PPP 론 받기 이전의 직원 수와 이후의 직원 수를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 수가 감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 PPP 론의 조건 중에 하나가 직원 수를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감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 감소한 만큼의 포션만큼 론을 탕감을 못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오퍼를 했는데 직원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할 때 나는 분명히 오퍼를 했는데 직원이 거절한 기 때문에 동일한 직원 수 유지했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직원들한테 나 PPP 론 받았고 리하이어 할게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거를 반드시 구두로 하면 안 되고 라이팅으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직원들한테 오퍼를 했는데 직원들이 나 지금 무서워서 일 안 할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회사가 오퍼를 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또 이제 나중에 좀 문제의 소지가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회사가 PPP 론을 받아서
급여를 이제 시작할게라고 했는데 오퍼를 줬는데 그걸 거절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직원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반드시 그 실업급여를 받는 걸 중단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질문들도 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PPP로는 받고 나니까 이제 고민들이 너무 많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비즈니스는 안 돼, 지금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이 급여를 어떻게 소진해야 되는지 직원들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원들한테 오퍼를 줬는데 그 직원들이 안 오겠다고 하면 다른 직원들을 하이어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고 적정한 뭐 직원 수를 유지해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디테일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는데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SBA에서 추가 그 탐감 계산하는 이 칼큘레이션에 대한 추가 상세 내역을 조만간에 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좀 해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탐감 계산하다 보니까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직원들도 그 많이 일을 안 하고 뭐 오라 해도 안 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급여를 최소한 75%를 급여로 써야 되는데 PPP로 받은 금액의 75%를 급여로 소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탕감을 못 받고 이제 뭐 다시 그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유의해 줄 수 없느냐라고 지금 AICP도 그렇고 뭐 이제 많은 그런 그 소상공인들 이런 데서 지금 정부에다가 지금 컴플레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태가 뭐 장기화되고 그러면은 아마 추가로 또 조정 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질문 사항 중에서 이 실업급여는 뭐 PPP 론이나 뭐 우리가 옛날에 그 받으셨던 EIDL 론 같이 뭐 이렇게 그랜트로 이렇게 그냥 그 비과세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PPP 론 같은 경우는 이제 탕감을 당하게 되면 그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과세지만 비과세가 되거든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주는 거죠. 근데 이 실업급여는 이런 비과세가 아니거든요. 실업급여는 임금 대신에 받는 거니까 우리가 임금 받을 때 세금 내는 것처럼 실업급여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이 급여 대신 받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실업급여를 줄 때는 이제 퀘션을 합니다. 그 세금을 떼고 줄까 아니면 그냥 줄까? 그러면 뭐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을 떼고 받으시는 게 낫죠. 그래서 세금을 떼고 받게 되시면은 뭐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10% 세금을 떼고 주정부 같은 경우 주정부세율 4.99%를 위드홀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금액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금액이 줄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세금이 떨어져 나간 거고 그 대신 나중에 세금 보고 할 때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E2 비자의 경우에는 이 비이민 비자 이런 E2 비자의 경우는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실업 급여에 대한 그 법규 중에서 대상자에 대한 법규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일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E2 비자나 이런 이런 비자로 와 계신 분들은 이 일을 못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바로 출국을 하셔야 돼요. 그 나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일을 할 수가 있고 일할 능력이 된다는 그 규정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E2 비자나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그 신청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L1 뭐 주재원 비자, 뭐 L 비자라든지 H 비자, H1 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일단 템포러리로 뭐 약간 뭐 회사가 잠깐 뭐 템포러리로 뭐 몇 주 정도 이렇게 스탑을 했을 경우 이제 그런 분들은 좀 가능할 수 있어요. 이게 비자의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L 비자나 뭐 H1 비자 외에 다른 그 뭐 J 비자라든지 뭐 E2 비자랄지 이런 분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할 수가 있고 일할 능력이 돼야 되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위반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절대 신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비자를 갱신할 때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큐멘트가 없는데 뭐 캐시를 받고 일을 했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 좀 안타깝긴 한데 좀 불가능하고
물론 뭐 이제 뭐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뭐 나는 어차피 이제 불법 체류자였고 그렇지만은 회사에서 현금을 안 받고 뭐 정식적인 그 페이로를 받았다. 원천 진수 다 하고 회사가 나를 위해서 실업급여도 내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주정부에 이제 내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신청을 하면은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미 내 정보가 이 일리노이 그 주정부 IDS에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나올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이제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트라이는 해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내 정보 이제 뭐 IDS 같은 경우는 그 개인에 대한 이 이미그랜트 스테이터스에 대한 정보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만은 그 신청을 할 때 그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그 영주권 사본 같은 거는 보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규정에 의해서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런 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까지도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리노이 같은 경우도 그걸 얼마나 스트릭하게 어플라이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캐시로 내가 불법 체류자지만 캐시로 안 받고 나는 뭐 세금 다 떼고 일을 했다. 급여도 정시로 나갔고 이제 그런 분들은 한번 트라이는 해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디나이는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하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자영업, 그러니까 내가 급여 받으면서 내가 또 이제 문라인이라고 그러죠. 내가 팔타임으로 아니면 셀프-임플로이로 아니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낮에는 내가 급여 받고 일하고 밤에는 뭐 그래픽 디자인을 했다든지 뭐 우리가 이제 긱 워커라고 그러죠. 뭐 우버 같이 우버나 뭐 이런 그런 뭐 리프트나 이런 사이드 잡을 했을 경우에는 뭘로 신청을 해야 되냐면 두 개로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급여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레귤러 UI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UI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신청이 가능하시죠. Self-employed, independent contractor 이랬던 부분은 다음 주에 PUA가 열리더라도 그건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지금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이 딜레이가 지금 이 베네핏을 받는데 지금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급여를 받는데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됐는데 지금 뭐 시스템이 뭐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못 받은 분도 계세요. 근데 못 받으셨더라도 너무 이거를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승인이 나면 모든 게 retroactively, 그러니까 소급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내가 5월 달에 승인을 받았더라도 내가 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가 뭐 3월부터였다 그러면은 그 전부터 소급 적용해서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600불에 대한 600불에 대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PUC 규정에 의해서 제공하는 추가 600불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을 받는데 이 PUC에 대한 규정은 3월 29일부터 이펙티브 했기 때문에 3월 29일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막 그 전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PUC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은 7월 30일,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600불에 대한 규정은 7월로 해서 끝나지만은 그러지만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PUC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 전체 이 베네핏 기간은 13주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12월 31일,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게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사 600불이 7월 30일날 끝났더라도 내가 지금 계속 이 비고용 상태라 그러면 올 연말까지 계속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을 받고 베네핏을 받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받았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지난주까지 지금 몇 천만 명이 지금 실업을 지금 당하신 분들이 미국에서 몇 천만 명이고, 그분들이 지금 모든 주에 이거 신청하다 보니까 주정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고 주정부 시스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물론 일리노이가 다른 주에 비해서 좀 전에 언급했듯이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일리노이에서 열심히 캐치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조만간에 지금까지 딜레이 됐던 분들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으니까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분들,
그다음에 셀프 임플로이먼트도 다음 주부터 PUA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아마 동일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갈 겁니다. 동일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뭐 PUA냐, Regular UI냐. 그래서 뭐 그 회사를 다니다가 직장에서 급여를 받다가 그 저기 레이오프가 됐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둬야 됐다든지 이 COVID-19 아웃브레이크 때문에 그런 분들이나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1099를 받으시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레귤러 UI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분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PUA 포털 사이트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다른 주도 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5월 6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레귤러 UI로 신청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셀프 임플로이, 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12일주부터 시작되는 5월 11일주부터 시작되는 그 이 새로운 그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IDS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마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이제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뭐 자영업자분들에서 이미 막 레귤러 UI로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막 편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디나이 됐다고. 그러면은 뭐 영어로 해서 이제 편지를 받으셨을 건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웹사이트에 사용하려면 이제 로긴 정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 하나당 그 로긴 정보가 하나만 이게 그 크리에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만드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걸 사용하셔서 다음 주에 오픈이 되면 5월 11일부터 그 오픈이 되면은 동일한 그 유저 아이디로 해서 아마 들어가시면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예상인데 다른 주 어떤 그 신뢰를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뭐 일단은 다음 주에 그 정확한 이제 정보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뭐 새로 만들어라 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제 그 예상으로서는 아마 동일한 그 저기 로긴 정보로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임플로이어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고용주 관점에서 이제 그 직원들이 UI를 신청하게 되면 그 편지가 날라오거든요. 편지가 날라와서 이 사람이 그 당신 회사에서 일 한 게 맞고 그 다음에 레이오프 한 게 맞냐라고 이거를 이제 이걸 확인해 달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모든 정보가 맞으면 그냥 답변하실 필요 없으세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그 COVID-19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나기 전에 회사에서 무슨 뭐 횡령을 했다든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회사에서 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 사람은 회사가 레이업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해고시킨 거라고 그거를 프로테스트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 클레임하게 되고 그러면 회사에 이 한마디로 말해서 보험료가 텍스 레이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발적으로 그만두신 분들, 뭐 실제로 저희 이제 그 고객분 중에서 그 COVID-19 이 사태가 일어나기 2주 전인가 다른 데 직장을 구했다고 이제 본인이 그만두겠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사태가 터지면서 그분이 그 직장에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걸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도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분은 자발적으로 본인이 회사를 그만둔 거다. 자발적으로 그만뒀을 경우에는 또 이게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직원들이 클레임하게 되면 우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우리가 내 차가 파손이 돼가지고 차를 수리를 했으면 그땐 좋죠. 그렇지만 뭐가 올라갑니까?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UI 같은 경우도 이 실업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원들이 많이 클레임하게 되면 회사의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텍스 레이트가 굉장히 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부터는 내년부터는 텍스 레이트가 확 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600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용주의 보험료를 올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COVID-19 아웃브레이크 때문에 직원들이 그만둬야 돼가지고 아니면 뭐 가족을 돌보거나 뭐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그만두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회사가 이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게 되고 클레임한 거에 대해서는 회사한테 부담이 안 가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확한 업데이트는 뭐냐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유예를 해 주겠는데 했는데
어차피 주정부도 지금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우리 직원이 그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면 당연히 우리 회사에 한마디로 이 실업보험료 아니면 뭐 텍스 레이트이 올라가는 게 맞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유예를 해주고 그 대신 전체 모든 회사들 일리노이에 있는 모든 회사들의 그 풀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모든 회사들의 레이트를 이렇게 균등하게 올리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직원이 그만뒀다 그래서 저 회사를 일반적으로는 우리 직원이 클레임했을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보험료가 확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전체 풀에다 집어넣고 그 올라가는 그 퍼센티지를 전체 회사에 균등하게 디스트리뷰하겠다. 뭐 이런 지금 법안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클레임을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보험료가 확 올라가거나 일반적으로 확 올라가지만 지금 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건 공평한 거니까 직원이 분명히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뒀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회사에서 뭐 파이어를 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주정부에서 편지가 날아왔을 때 거기에 프로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근데 다른 게 다 맞다 그러면 굳이 뭐 프로테스트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액션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질문이 오세요. 이거 지금 주정부에서 날아왔는데 이거 뭐 해야 되냐? 다 맞으면 그냥 가지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디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 베이스 피리어드 아까 베이스 피리어드 이야기했죠. 베이스 피리어드는 내가 레이오프 됐던 이 분기의 전분기를 빼고 그 나머지 4분기가 내 베이스 피해 피리어드가 되거든요. 요 베이스 기간에 이 급여가 충분한 급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주정부에서 이 베이스 기간을 봤는데 이 사람 급여 기록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디나이를 한 경우도 있어. 이럴 경우에는 뭐 주정부 시스템 에러일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뭐 잘못 보고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회사에서 분기 그 급여 보고한 그 자료가 있으니까 없을 경우 회계사님한테 요청하면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그 주정부에다가 이 직원은 우리 회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일한 거 맞고 그거에 대한 증빙 서류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제출하시면 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또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잘못해가지고 원래는 인폴로인데 인디펜 컨트랙터 보고한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사유를 설명해가지고 원래는 뭐 인폴로인데 잘못 보고가 됐다라고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은 또 뭐 그런 것도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그런 편지를 받고 뭐 직원이 이제 뭐 디나이가 됐고 이럴 경우에는 그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시면 아마 가이던스 줄 겁니다. 어떻게 주정부에다가 업데이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주정부 지금 이 신청은 이 UI 신청은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장 하는 게 효율적이세요. 근데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게 이제 효율적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정부에서 그 last name이 A부터 M인 사람들은 Sunday, Tuesday, 그 다음에 Thursday 신청을 하고 last name이 N에서 Z인 사람들은 Monday, Wednesday, Friday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Saturday는 아무나 와서 다 신청을 해라.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주고 있고 뭐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도 이제 뭐 지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전화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또 이렇게 설명하고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이 전화도 마찬가지로 이 last name이 레터가 그 뭘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그 전화하는 기간이 이렇게 좀 틀리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IDS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렇게 거기에 상세하게 그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냥 무작정 전화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아마 전화를 하시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거를 아마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아무튼 대부분은 저희가 뭐 중요하게 질문 있으신 것들은 저희가 이제 커버를 해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PPP론도 그렇고 1차 PPP론도 그렇고 2차 PPP론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분들이 놓치셨어요. 준비가 미비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신청을 했는데 뭐 또 서류가 미비해서 뭐 딜레이가 됐다든지 뭐 이런 연유로 해서 이제 뭐 실제로 이제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뭐 지금까지도 못 받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PUA 분들의 이 실업급여 신청은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미리 준비해서 이게 어차피 지금 신청을 빨리 하신 분들이 빨리 프로세스가 되니까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계사님이랑 담당 회계사님 상의하셔가지고
미리 증빙 서류 같은 걸 준비해 놓으셨다가 시작이 되면 바로 제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2019년도 세금 보고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안 하셨던 분은 미리미리 그거를 하셔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 만약에 이제 없으신 분들은 회계사님들이랑 상의해가지고 세금 보고를 아직 못했는데 자료를 지금 취합을 못해가지고 못했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면 아마 회계사님들이 가이드를 주실 거예요. 가이던스를. 그럼 그거에 맞춰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시작이 되면은 빨리 신청을 해서 그 지금 힘드신 시기에 이런 그런 것들이 이게 사실은 조그만 이런 보조 금액도 이렇게 어떤 단비 같은 그런 그 좋은 도움이 되는데 이번 건은 신속하게 그 신청하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또 이렇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또 뭐 추가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또 그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가장 바쁘셨던 분들이 이제 뱅커분들, 왜냐하면 그 수천만 수천만 건의 그 PPP 론을 신청을 받으신 거를 프로세스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은행에 계신 분들, 뭐 제 친구분들도 은행에 많이 계시는데 뭐 그분들은 거의 뭐 주말 평일 없이 정말 밤낮으로 일을 하셨던 것 같고 전부 다들 지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이제 계셨던 분들이 힘드셨고, 이제 저희 사실 회계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좀 힘드셨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코비드 아웃브레이크가 딱 터지면서 원래는 처음에 그 4월 15일 세금보고 데드라인은 연기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7월 15일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연기가 되면서 이게 이제 PPP 론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PPP 가이드라인에 이제 그 PPP 론을 신청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 증빙 서류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저희가 준비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PPP 론 1차 신청 기간에 거의 1, 2주 동안은 저희 직원들이 첫 며칠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밤늦게까지 전화만 했어요. 진짜 전화 통화. 정말 전화가 오면서 동시에 카톡으로 메시지가 오면서 또 일반 텍스트 메시지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 받다가 끊고 카톡하고 텍스트 메시지 보내고 또 전화 오고, 그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정말 그 며칠간은 정말 다들 지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청 기간이 시작되면서 자료도 준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은행마다 틀려요. 어떤 은행들은 굉장히 간단한데 어떤 은행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자료까지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자료 또 다 해서 준비하고 막 드리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다음 한 1, 2주 동안은 그 자료 준비해 드리느라고 또 아무것도 못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금 보고 해드린 게 굉장히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금 보고는 이제 또 막 저희가 이제 캐치업을 하려고 하는데, 또 PPP 론 2차 때는 자영업자들도 신청을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은 W2나 이제 급여 나간 증빙이 있는데 그걸 제출하면 되는데, 자영업자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세금 보고에 2019년 세금 보고에 스케줄 C를 제출해라라는 또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오다 보니까 세금 보고를 좀 늦게 하신 분도 있거든요. 보통 4월 15일 데드라인인데 연장 신청해놓고 뭐 나중에 하신 분도 있으세요. 연장 신청하면은 이제 10월 15일까지 연장이 되거든요. 뭐 회사들 같은 경우 9월 15일까지 연장이 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미리 땡겨서 세금 보고를 하는 거죠. 미리 뭐 빨리 PPP 해야 되니까 세금 보고를 빨리 하시려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실업급여 같은 경우도 지금 인디펜 컨트랙터나 자영업자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 세금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천천히 하셨던 분들도 이제 빨리 서둘러서 지금 해달라고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업무가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센셜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저희들도 직원들의 이 직원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 반은 나오고 직원들 반은 집에서 근무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직원들분 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나오는 게 힘드시면은 굳이 강요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게 재택근무를 하게 해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이렇게 fully 저희가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이제 지난주부터는 저희 이제 모든 직원들이 다 나와서 또 이제 업무를 다시 회사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면 좀 비효율성도 있어요. 막 이런 새로운 법안들이 나왔을 때 빨리빨리 공유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법안들이
그 계속 막 PPP론 할 때 막 새로운 법안들이 엄청나게 막 하루가 다르게 빨리빨리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이 법안 나왔으니까 그 고객들한테 전화 오면 이걸로 안내해 주세요. 이렇게 빨리빨리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됐는데 재택근무 하신 분들은 그게 한 발이 늦어요. 그러면은 잘못된 정보로 클라이언트한테 이미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우리가 새로 설명을 해주면 다시 또 전화를 해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었는데 이제 뭐 2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는 저희가 다 나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바쁜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힘든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정말 라이프타임에서 한 번 오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저희가 최대한 고객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전혀 컴플레인 안 했어요. 저도 되게 감사한 게 밤 12시까지 일하고 전화 받고 그러면서도 직원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이것 때문에 컴플레인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분들도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도 고맙고, 그다음에 이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그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또 어떤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저희가 힘든 시기지만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회계사들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새로운 법안들, 뭐 새로운 규정들,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힘들거나, 아니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이게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회계사님들한테 연락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받고 그 가이드라인을 받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 하나라도 이게 잘못 틀어지게 되면 그 PPP론도 꽤 못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PPP론도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거의 다 무료로 가이드라인 해주고 무료로 자료 해드리고 무료로 대부분 다 진행을 해드렸는데, 이제 또 어떤 분들 중에서는 또 이제 다른 분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고 또 하신 분 하다가 좀 잘못돼가지고 지금까지 못 받으신 분도 있고 다시 신청하신 분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문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좀 에러가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시기지만 뭐 저희 회계사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최대한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작은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니까 정확한 정보를 받으시고 가이드라인 받으시고 아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금복을 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세금복을 할 때 디렉트 디파짓으로 환불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IRS 이 시스템에 내 은행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디렉트 디파짓을 바로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2018년이나 19년도 세금복을 할 때 환불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정부에 돈을 냈다. 실제 돈을 낼 때 은행 일렉트로니컬리 냈더라도 보통 이제 돈을 낼 때 책으로 보낼 수가 있고 아니면 은행 정보를 주고 바로 일렉트로닉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더라도 돈을 국세청에 납부했던 경우에는 국세청 시스템에 내 은행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IRS 포털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내 은행 정보를 넣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 웹사이트가 좀 작동이 잘 안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폭주하고 그 다음에 뭐 시스템 자체 에러도 많고 그래가지고 잘 안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거의 막 100번 트라이 하다가 돼가지고 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책으로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국세청으로 책으로 보내주는데 책으로 받으실 경우에는 미니멈 2개월, 3개월, 최대한 6개월까지 6, 7개월, 8개월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잊을만 할 때 아마 올 겁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소셜 스큐리티 번호가 있는데 내 와이프는 없어요. 내 와이프는 또 아직 영주권을 못 받아서 소셜 스큐리티 넘버가 없고 텍스 아이디만 있어요. ITIN만. 이런 분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찬스를 올리려면 따로 보고 하셔야 돼요. 부부가 보고를 했는데 한 명이 이 ITIN이다. 이런 분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조금만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회계사님한테 아마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가이던스 주실 거예요. 의외로 이제 세금복을 안 하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세금복을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단 800불이다 넣어가지고 세금복을 하신 분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 중에서 받으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또 못 받으신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에 업데이트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800불 세금 하게 되면 세금을 환불이 없이 예를 들어서 셀프 인포먼트 텍스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5불, 6불 내야 될 경우에는
그 경우는 내가 환불받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 연방정부 시스템에 내 은행 정보가 남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책으로 받으실 가능성이 많으세요. 그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만약 몇 달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할 때 이제 1040 NR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법상 이제 그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이제 비거주자일 경우는 NR로 보고하거든요. 그래서 NR로 보고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못 받으세요. 근데 내가 NR로 보고 안 하고 그냥 내가 영주권은 없지만 그냥 일반 세법상으로 그냥 영주권자로 보고 그 1040, 1040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영주권한 시민권자들이 하는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보고했던 분들은 또 받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J1 비자로 있다든지 OPT로 있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그 레지던트 테스트를 해가지고 내가 1040, 그러니까 레귤러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하는 세금 보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1040 NR이라고 그래가지고 non resident 보고 할 것인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1040 NR로 하시는 분들은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냥 이게 어떤 방식으로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내가 OPT지만 어떤 사람들은 1040로 파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040 NR로 파일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1040 NR로 파일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